그날 새벽 박진석이 정말로 무너질 뻔했던 건 고성희의 협박 그 자체가 아니었는데요. 고성희가 던진 한마디가 박진석이 평생 믿고 버텨온 시작이라는 단어를 통째로 흔들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진석은 회장실 창밖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밖으로는 여전히 불빛이 반짝이는데 회장실 안은 이상하게 숨이 막힐 만큼 고요했어요. 박진석은 손끝으로 책상 모서리를 2번 쓸어내렸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애써 흔들리지 않으려 하는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때 문이 열리며 이지환이 들어왔습니다. 이지환은 늘 말보다 눈빛이 먼저인 사람이었는데요. 그날은 눈빛조차 더 무거웠습니다. 이지환은 양복을 입고 있어도 어딘가 늘 싸움의 현장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그게 박진석에게는 묘하게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박진석이 먼저 물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 연락되나? 이지환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습니다. 이지환 같은 사람이 고개를 저을 때는 이미 최악을 다 확인하고 왔다는 뜻이었어요. 박진석은 그 고개를 보는 순간 안에서 뭔가가 탁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한 쪽이었어요. 감정이 사라지고 계산만 남는 순간 그때 사람은 정말로 결심을 하거든요. 박진석은 회장실 소파 쪽을 봤습니다. 거기엔 고성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집 거실처럼 다리를 꼬고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고성희는 박진석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웃고 있었습니다. 웃는데 눈은 차가운 그 웃음이요. 고성희는 그 웃음을 무기로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진석, 이제 선택해. 사인하면 끝이야.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상대 침묵을 내가 이겼다로 해석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쉽게 실수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의 얼굴을 훑어보더니 더 가까이 던졌습니다. 내 사람들 이미 움직였어. 이혼해주면 박성재 부사장은 무사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협상이 끝나고 전쟁이 시작되는 소리였어요. 박진석은 그제야 고성희를 똑바로 봤습니다. 박진석 눈빛이 처음으로 아주 미세하게 깨졌는데요. 그 깨짐은 공포라기보다 확인 같았습니다. 고성희는 그 흔들림을 승리로 착각했습니다. 왜 무너졌어? 박진석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이지환을 봤습니다. 이지환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에 박진석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한 번 더 판을 깔아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그때 이지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지환은 전화를 받는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이지환은 원래 손이 떨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지환은 짧게 듣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박성재 부사장 끌려가는 영상이 떴습니다.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고성희가 그 말을 듣자마자 입꼬리를 더 올렸습니다. 고성희는 스스로를 자랑할 때 제일 위험한 사람인데요. 그 위험함을 본인은 모릅니다. 맞지? 내가 그냥 있을 여자 같아. 박진석, 넌 끝까지 내 손바닥이야. 박진석은 그 순간에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아주 길게 들이켰는데요. 그 숨이 길수록 마음속 결론도 딱딱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석은 머릿속으로 분명히 정리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로 끝낼 일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법정에서 죄목으로 찢어야 한다. 그러나 박진석은 그 결론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성희는 결론을 들으면 그 결론을 피하는 방법을 바로 찾아내는 사람이니까요. 박진석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성혜, 그 영상. 내가 올린 거냐? 고성희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내가 판을 쥐고 있어라는 태도였어요. 누가 올렸든 뭐가 중요해. 지금 중요한 건 당신이 사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박진석은 그 말에서 딱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선택지를 막아놨다는 선언. 그 선언은 협박이고 협박은 증거가 됩니다. 박진석은 그 증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지 고성희는 모릅니다. 박진석이 이미 고성희가 말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걸요. 박진석의 준비는 전날 밤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전날 밤 회사가 아니라 오래된 한정식집 근처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고성이가 박진석을 처음 잡을 때 냄새가 남아있는 장소 같았어요. 박진석은 그 골목에 서서 자기 인생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눈물, 내가 당신 편이 되어줄게라는 말. 박진석은 그걸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다. 믿어야 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연출이었다면 박진석은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져야 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성희는 잠에 덜 깬 목소리로 받았는데요. 그 목소리에도 습관처럼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혼할 마음 생겼어. 박진석은 목소리를 낮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만 묻자. 고성애 왜 하필 나였냐? 고성희는 잠깐 조용했습니다. 고성애 같은 사람이 조용해질 때는 머릿속에서 어떤 칼로 찌를지 고르는 시간이더라고요. 고성희는 곧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당신은 쉬웠으니까. 그 말이 너무 뻔뻔해서 박진석은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박진석은 고성희를 끊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그때 사장이 말해줬거든. 박진석이 어떤 남자인지. 이혼했고 사람을 잘 못 믿고 그래도 외로움은 못 이기고 그래서 누가 조금만 다정하면 무너진다고. 고성희는 그 말들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죄책감이 없는 얼굴로요. 그래서 딜했지. 당신 오면 내가 전담한다. 나중에 잘 되면 나한테도 떨어진다. 그렇게 시작했어. 손에 넣는 건 어렵지 않았어. 당신은 혼자였으니까. 박진석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더 차분했습니다. 차분해야 고성희가 더 떠들거든요. 그리고 우진이는. 고성희는 웃었습니다. 우진이만 데려오면 끝이야. 고아원에 둘이면 부담이잖아.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만 있으면 박진석 같은 남자 무너져. 엄마 코스프레만 해도. 박진석은 그 말을 듣는 동안 머릿속에 지은호가 떠올랐습니다. 지은호는 30살 카페 매니저이면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고 해맑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더 위험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이 고성의 옆에 있으면 계획이 흔들린다는 말 박진석은 이해했습니다. 고성희는 맑은 눈을 싫어하니까요. 박진석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호는 왜 그렇게 싫어했지? 고성희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어. 존재하면 위험하잖아. 지은호는 눈이 너무 맑아. 거짓을 빨리 알아채. 박진석은 그 말에 속이 찢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그동안 지은호를 불편한 사람으로만 치부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불편했던 이유가 진짜였네요. 지은호가 거짓을 알아채는 사람이었으니까. 박진석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잔인한 질문이었고 고성희가 잠깐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어떻게 됐냐? 고성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박진석은 그 굳는 순간을 보며 이미 답을 알아버렸습니다. 고성희는 결국 말했어요. 능력 없었어. 돈 많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이혼도 안 해줘. 그래서 사람 고용해서 사고로 보이게 했지. 보험도 있었고. 고성희는 죄를 말하면서도 죄인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가 나쁜데.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이겨. 그게 규칙이야. 그 순간 박진석은 속으로 결론을 완전히 내렸습니다. 이혼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이 여자는 법정에서 죄목으로 찢어야 한다. 그리고 박진석은 고성희가 모르는 사실을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그 통화는 박진석 혼자 하는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관이 곁에 있었고 고성희는 자기 입으로 보험 사기와 살인 공모의 핵심을 흘려버린 셈이었어요. 고성희는 늘 자기 말에 취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판은 다른 쪽에서도 동시에 터지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어딘가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축축한 냄새, 녹슨 철문, 먼지 쌓인 바닥. 딱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요. 손목에는 케이블 타이가 꽉 조여져 있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고개는 숙이지 않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아버지 박진석 그림자에서 벗어나려고 늘 버티던 사람이었거든요. 강한 척이 오래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납치범들이 휴대폰을 들이밀었습니다. 박진석한테 말해. 고성희랑 이혼하면 너 살고 아니면 끝이라고. 박성재 부사장은 손이 떨리면서도 눈빛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고성희가 보여주던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함이 얼마나 계산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박성재 부사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난 너희가 원하는 말 안 해. 그 말해주면 다음엔 또 다른 사람을 잡겠지. 납치범 중 하나가 손을 올리려는 순간 창고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먼저 들어온 사람은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33살 잘생기고 유능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고 비혼주의자라고 말하며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 앞에서는 이상하게 제일 먼저 뛰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지혁이 그날 창고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박진석을 돕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어요. 박성재 부사장 뒤에는 지은호가 있고 지은호 뒤에는 또 누군가가 다칠 수 있다는 걸 이지혁이 알고 있었거든요. 이지혁은 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책임이 사랑보다 먼저인 사람요. 이지혁 뒤로 이지환이 들어왔고 더 뒤에는 이수빈이 있었습니다. 이수빈은 24살 패션 크리에이터였고 현실적이고 밝은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밝음은 위기 앞에서는 오히려 칼처럼 선명해집니다. 이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도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님 괜찮아요. 우리가 왔어요. 그 말에 박성재 부사장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강한 척이 무너지고 진짜 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납치범들은 칼을 꺼냈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 부사장 앞을 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멈춰. 너희는 이미 늦었어. 납치범 중 한 명이 비웃었습니다. 늦었대. 너희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떠들어. 그 순간 스피커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낯선데 사람을 눌러버리는 목소리. 얼굴이 아니라 권력처럼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고성에 건드리면 너희도 같이 무너진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창고 안 공기가 변했습니다. 고성이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뼈에 박히는 느낌이었어요. 박성재 부사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한 그 배우라는 게 진짜 있네. 이지혁이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너부터 살자. 그때 납치범이 이지혁 뒤통수를 치려 했는데요. 이지환이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이지환이 바닥에 넘어지고 머리에서 피가 살짝 났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뒤집히듯 폭발했습니다. 지환 형. 이지환은 고통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 괜찮아. 박성재 부사장부터. 그 한마디가 박성재 부사장을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납치범을 붙잡아 바닥으로 내리꽂았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숨이 가쁜데도 계속 물었습니다. 고성이가 시켰지. 근데 고성애 말고 위에 있는 놈이 누구야? 뒤에 누구냐고. 납치범은 웃으면서도 떨었습니다. 넌 모르는 게 약이야. 박진석이 더 세게 움직이면 진짜 끝장난다. 그때 이지혁이 납치범의 손목을 비틀며 낮게 말했습니다. 끝장? 이미 끝장났어. 너희는 오늘 여기서 증거로 남아. 그리고 진짜로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박진석이 미리 신고해둔 거였어요. 고성희는 납치로 협박해 박진석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박진석은 그 납치를 현행범 체포의 덫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멀어지자마자 박성재 부사장은 납치범에게서 떨어진 휴대폰을 주었는데요. 화면 잠금 화면에 잠깐 떠오른 알림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계약 서류는 회장실이 아니라 병원으로. 딱 그 한 줄이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판이 회사 싸움이 아니라 사람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판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납치범이 그 알림을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우린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이 박성재 부사장 속을 더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더 잔인한 선택이 시작될 분위기였어요.
그 시각 지은호에게 메시지 하나가 왔습니다. 짧았는데요. 그 짧음이 더 무서웠습니다. 우진이 보려면 혼자 나와. 지은호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우진은 고성이가 데려왔다는 아이 박진석이 뒤늦게라도 집으로 들이려는 그 아이였는데요. 지은호는 왜인지 우진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먼저 뛰었습니다. 지은호는 늘 남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지은호의 빛이자 누군가가 지은호를 흔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배, 나 지금 우진이. 이지혁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지혁은 잠깐 침묵하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마. 어디야? 지은호는 울컥했습니다. 혼자 오라는데요. 나 혼자 가야 할 것 같아요. 이지혁은 목소리를 더 낮추고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가면 너부터 죽어. 그러니까 더 같이 가. 내가 너 혼자 못 보내. 그때 정순이가 지은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순이는 딸이 흔들릴 때마다 더 크게 흔들리는 사람인데요. 그날은 딸을 붙잡기 위해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은호야, 내가 지금 나가면 너만 위험한 게 아니야. 너를 미끼로 이지혁까지 끌어낼 거야. 그리고 이지혁이 흔들리면 박성재 부사장도 흔들려. 그렇게 되면 박진석이 준비한 증거도 같이 흔들려. 지금 이 판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이 무너지는 구조야. 그러니까 내가 나가는 순간 너는 너만 선택하는 게 아니야. 너는 모두를 대신해서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걸 저쪽이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착한 걸 이용하는 거야.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내가 착해서라는 말이 지은호에게는 칭찬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렸거든요. 지은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좋은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손쉬운 조종 버튼이라는 걸요. 한편 박진석은 회장실이 아니라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박진석은 회사에서도 창고에서도 박성재 부사장 구출에서도 이미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는데요. 박진석은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를 보자마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 씨, 고성의 비자금 정리해 둔 게 있습니다. 받아주세요. 지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런 돈 의미 없어요. 선배가 이지혁 선배가. 박진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아요. 이건 보상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내가 고성이를 곁에 두는 동안 당신들이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정순이도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돈으로 끝내려 하지 마요. 그런 거 싫어요. 박진석은 그 말에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편해지려고 주는 게 아닙니다. 편해질 자격이 없어요. 대신 이 돈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입니다. 지은호는 마음 한구석이 찢어졌습니다. 박진석이 가해자인데도 박진석이 무너져 있는 게 보였거든요. 박진석은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늦게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지은호는 결국 입술을 깨물고 말했습니다. 받을게요. 대신 이 돈은 심장병 환우들 돕는 데 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면 그걸로라도 선배를 이지혁 선배를 살리고 싶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운명이 진짜 잔인한 건 그날 밤 이지혁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겁니다. 창고에서 돌아오는 길 이지혁은 괜찮은 척을 했는데요. 숨이 이상하게 가빴습니다. 지은호가 옆에서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선배, 왜 그래요? 이지혁은 웃으려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혁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지은호는 그 순간 세상이 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고 이지혁은 중환자실에서 고비를 맞았습니다. 의사 설명이 이어졌는데요. 지은호는 한 문장만 들렸습니다. 위험합니다. 그 말만요. 지은호는 병실 앞에서 손이 떨려 휴대폰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정순이가 지은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호야, 내가 무너지면 지혁이도 못 버텨. 내가 붙잡아야 해. 지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선배가. 정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는 원래부터 너 지키려고 뛰는 애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곁에 있어. 그때 이상철과 김다정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이상철은 아들 이지혁을 앞에 두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 씨, 울어도 되는데 쓰러지면 안 돼. 지혁이 눈 뜨면 제일 먼저 찾을 사람이 은호 씨일 거야. 김다정은 지은호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거야. 그게 사람이 버티는 힘이야. 며칠 후 또 반전이 터졌습니다. 창고 납치범 중 한 명이 구치소에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입을 막으려 한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 사람은 결국 의식을 잃고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장기 기증 여부를 두고 가족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식이 병원에 전달되었고 절차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지혁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지은호는 병실 앞에서 무릎이 풀렸습니다. 지은호는 속으로 계속 반복했어요. 살아야 해. 이지혁 선배는 살아야 해. 그 고비는 길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릴 때마다 지은호 심장도 같이 열렸다가 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지혁이 눈을 떴습니다. 아주 잠깐, 아주 약하게요. 이지혁이 입술을 움직였는데요. 은호야, 아직 있지. 지은호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어디 가요? 내가 여기 있는데. 이지혁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고 지은호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지은호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지혁을 놓을 수 없다는 걸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법정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구치소에서도 바락바락 소리쳤습니다. 박진석,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입 열면 너희 다 죽어. 박진석은 면회실에서 고성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입 열어. 내 뒤에 있는 사람, 배우가 누구인지 말해. 고성희가 비웃었습니다. 내가 말할 것 같아? 나 혼자 죽을 줄 알아? 내 뒤는 내가 못 건드려. 그 사람은 법정에도 손 뻗을 수 있어. 박진석은 그 말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이미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고성희 입으로 더 확실히 듣고 싶었어요. 고성희는 자기 말에 취해 있는 사이 스스로 더 깊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박진석은 고성희에게 도망갈 타이틀조차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문장으로 고성희가 빠져나가게 두지 않을 겁니다. 박진석은 고성희를 아내로 끝내지 않고 죄목으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조옥래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옥래는 사람의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옥래는 김장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수야, 이 집안의 냄새가 이상하다. 누가 거짓말을 너무 오래 했어. 김장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옥래야, 돈 냄새가 너무 진하면 사람 냄새가 묻힌다. 이제야 그게 드러나는 거지. 조옥래는 잠깐 조용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안 나는 집에는 꼭 숨어있는 손이 있어. 숨어있는 손은 늘 제일 가까운 데 있어. 박진석은 결국 유언장을 고쳤습니다. 자신의 제사가 아이들에게만 가도록, 아이들이 서로를 지킬 수 있도록요. 그리고 박진석은 박성재 부사장에게 회장직을 넘기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부담에 떨었지만 이수빈이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이수빈은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말자. 우리가 끝내자. 박진석은 박성재 부사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성재야, 나는 너를 반대할 자격이 없다. 너는 내 삶 살아. 그리고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 지켜. 박성재 부사장은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허락이 아니라 늦게 온 사과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박성재 부사장은 낮게 말했어요. 아버지, 난 끝낼 겁니다. 고성희도 그 뒤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지은호 씨는 제가 지킬 겁니다. 박진석은 한우진도 따로 불렀습니다. 한우진은 박진석 앞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어도 되나요? 박진석은 숨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우진아, 집으로 와서 같이 살자.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고 늦었으면 지금부터는 더 빨리 책임질 거다. 박영라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영란은 자기 작품에 암호 같은 선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화는 박영라 옆에 더 가까이 섰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진석이 유 원장을 고치고 나서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배우는 고성희를 앞세운 게 아니라 고성희를 방패로 써서 시간을 번 거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느낌은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병원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은호를 스쳐 지나갔는데요. 그 사람이 남긴 말이 너무 조용해서 더 섬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고성희가 아니라 지은호를 움직이면 된다는 말이었어요. 지은호는 그 순간 자기 동생 지강호가 아니라 이지혁 쪽으로 먼저 시선이 갔습니다. 지은호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선택이었는데요. 그 선택을 누군가가 강제로 시키려 한다는 걸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박성재 부사장 휴대폰에도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통화 연결음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본 표식, 내가 제일 믿는 사람 손에도 있다는 그 한마디가요. 박성재 부사장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얼굴을 밀어냈습니다. 떠올리면 믿음이 깨질 것 같아서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지금 그 사람을 의심하면 넌 살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는 전부 잃는다. 그 말이 박성재 부사장 심장을 정면으로 눌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라고 믿으면 또 당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밝혀질 건 얼굴이 아닙니다. 배우가 누구냐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사람이 누구 편인 척하며 당신들 곁에 있었느냐예요.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지은호는 선택을 강요받을 겁니다. 지강호를 살릴지 이지혁을 지킬지 단 한 번의 선택으로요. 그 장면은 놓치면 진짜 후회할 것 같아요. 구독을 눌러두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